네, 관련된 얘기 함께 나눠주실 박상민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검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세 사람과 공모 관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충분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강요, 미수 혐의, 뭐 직권남용,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공모 혐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롯데에서 70억을 받았던 부분 최순실 씨가 이런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신동빈 회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그 뇌물죄 부분은 빼고 앞으로 뇌물죄 부분은 계속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뇌물죄보다 그 지금 현재 적용된 그런 것들은 사실 형량이 최고 형량이 좀 낮아요. 네. 그러면은 검찰이 뭐 봐주려고 했는가? 아니면 또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그랬지만 이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국민들은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여하튼 검찰이 제3자 뇌물죄 부분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잠시 지켜보죠. 네. 어제 공소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어로 29번, 목적어로 18번, 그리고 기타 단순 열거로 15번, 60여 차례 박근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도 그렇고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도 다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들 입으로도 했고 객관적인 자료로도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가 문제였을 뿐이지 박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겁니다. 저도 어제 사실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해서 공모란 단어를 쓸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네. 사실상 공동정범, 공범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건 정말 검찰 입장에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아마 훨씬 더 입증의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어제 검찰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99% 입증할 수 있는 거다. 그 99% 입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검찰이 공장을 쓰면서 언급한 건 제가 알기로 건국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 검찰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진 않았지만 지금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휴대폰, 그 대포폰 2개, 네.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객관적 자료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검찰이 저번 주에 대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의 입장은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객관적 자료 소명하세요. 의 예. 의미로 가려고 했던 거고 소명을 거부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자료가 많이 확보가 돼 있다. 네. 그렇게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기소를 할 수 없거든요. 네.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공소장의 적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 법률에 위반할 때 예. 그건 의미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안종범 수석이나 네. 정호성 비서관이나 비서관? 이런 예. 사람들은 종범이 되는 거예요. 예. 주범으로 하면 종범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하,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제 사실 전부 공모관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셋 다 주범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셋 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다 주범이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어제 기소를 뭐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형사상 지금 소처 불가능하죠. 내란외환해제가 아니면. 그래서 어제 기소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한 거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의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주제를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다음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박근혜 네. 대통령의 말과 어떤 게 맞는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은 달랐습니다. 검찰 얘기 들어보시죠.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47건의 기밀을 포함해서 180여 건의 문서가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네. 단순히 홍보나 연설문을 조금 고치는 게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훨씬 뛰어넘었죠. 이게 네. 충격적인 거죠. 네.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라고 좀 기간을 축소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연설이나 홍보 등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서였다. 네. 최순실 씨도 그렇게 초기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 뭐냐면 대통령이 이 도움을 요청해서 일부 표현들을, 심경들을 조금 손본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0여 건의 문서가 유출됐고요. 네. 방식이 세 가지인데 이메일도 있고 네. 인편, 그리고 팩스. 인편이 인편은요, 약간, 네. 사람인데 정호선 전 비서관이 직접 전달했을 수도 있고 제3자를 또 통해서 아하. 이 기밀을 유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전에 저희가 최순실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주변 측근들이 전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최순실의 책상 위에는 국정 관련 자료가 30cm 두께로 매일 쌓여 있었다. 네.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그것을 날랐다 밤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일부 그것도 또 맞아 들어가는 이 추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47건의 네. 기밀 자료가 누출이 됐는데 이 안에는 외교, 안보, 네. 특히 문제는 인사 인사요. 개입한 그렇죠. 정황들이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정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대통령께서 인사할 때마다 수첩에 있었던 어떤 인물이 나오나 대국민들이 그냥 언론의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최순실은 다 받아보고 네.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고 개입했던 정황들이 드러났으니 네. 이건 대통령께서 이 사과문보다 조금 수위가 높았다, 네. 거리감이 좀 있다라기보다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네. 이렇게 네.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는 이 외교 관련해서 뭐 대평원 같은 경우는 뭐 서유럽 순방이고 배달품은 중동국가 순방이고 이런 약간 일반인이 듣기에는 암호들을. 암호 같은 이런 내용도 암호죠. 있었다는데 네. 이게 아주 극비의 내용인 건가요? 아주 극비는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유럽 방문을 한다 그럴 경우에 네. 유럽 방문이라고 안 쓰고 거기에는 다 암호명을 붙입니다. 원래가. 네. 술 기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기자들도 다 알고 있고요. 네. 그 암호명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평원이다 그러면 유럽 순방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진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 유럽 순방 계획 같은 건 이건 경호상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일에는 대개 암호를 붙이는데 그 암호를 붙였다는 거죠. 암호를 붙인 게 통째로 다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넘어간 게 아마 그거 같아요. 가서 그 무슨 경우에 무슨 옷을 입고 네. 뭐 무슨 백을 들고 이런 걸 최순실 씨가 결정한 게 기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면 그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 모양인데 네. 문제는 그게 그 안에 보면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가고 이런 것까지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경호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대통령의 목숨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거를 일개 사인한테 전달했다? 그럼 그 대단히 중요한 기밀이죠. 그러니까 네. 이 암호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의 평가 자료도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 문화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 국무총리실 차관급 인사 평판 자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등의 인사 자료들도 모두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자, 대통령의 해명과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이 다른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이 최순실 씨에게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 이번에도 지난달 25일 대국민 담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네.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계속 이 문건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네.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처음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 언론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을 때 네. 그게 2014년 초까지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명을 하실 때. 근데 거기에서 그 이후에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휴대폰 안에서 너무 많은 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올해 4월까지라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4년 내내 네. 일단 최순실 씨에게 자료들을 전달했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연설문이나 홍보문건을 넘어서서 네.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들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그 입장 전문을 좀 한번 읽어봤는데 네. 이 부분을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 어제 뭐 다 상상 속에 지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예. 네.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명을 하셨나 봤더니 의견을 들으라고 한 적은 있지만 자료를 보내라고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럼 뭐 정호성 비서관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줬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보고 네.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 얼마 전에 언론 보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최 선생님의 컨펌 받았냐 문자 아. 있었던 그래, 것처럼 예. 그 컨펌이 의견만 물으라는 거였나 봐요. 보내주지 말고. 아니, 네. 근데 이번에는 저 예. 담화 자료를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대국민 담화 자료 할 때는 네. 저 워딩은 아마 누가 써줬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라고. 예.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한다면 박 대통령의 진술하고 정 비서관의 진술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수사하는 측면에서는 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정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이 부분도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거짓말이 금방 이렇게 들통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4월까지밖에 난 2013년도, 2014년도 초까지밖에 안 보냈는데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나온 걸 보면 금방 이게 들통이 날 건데 왜 그런데 거짓말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하고 네. 그 뉘앙스하고 분명히 또 법정에서 기소가 되면은 또 얘기가 틀려질 것 같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입장에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날짜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보좌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이거 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뭐냐면 4년 동안 보좌 체계 없이 네. 청와대는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궤변인 거고요. 예. 사실은 그 전에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도 네. 패블릿 PC에서 나온 자료가 2014년 4월 드레스덴 선언까지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만 해도 취임 후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니까 보좌 체계가 그때 1년여 동안 완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내내 나가고 컨펌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돼 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어떤 변명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거짓말 논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선의의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경련에서도 처음에 입장을 밝힐 때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선의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검찰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음. 되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진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기업들이 예.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도 아마 박근혜 정부의 초기라면 네. 계속해서 선의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초기니까. 초기면 앞으로 한 4년, 5년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밑에서 사실 기업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첫 번째 각종 인허가 다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검찰권을 사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건 인사권을 갖고 마찬가지잖아요.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국세청이라는데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도 압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내지는 기업을 키우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불이익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강제로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런 데에 기여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만 해도 네.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네.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삼성이나 SK나 롯데나 이런 데는 다 그 당시에 현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런저런 현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안에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본인들은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니고 몇천억을 손해봐야 할 상황이고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영권 승계조차 안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삼척동자도 다 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제3자 뇌물 수수를 유의를 안 하고 네. 강요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피해자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얘기를 할 수 있던 거죠. 네. 제3자 뇌물 수수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도 뇌물 공여죄가 네, 되는 겁니다. 공여죄가 그렇죠. 되죠. 예. 네. 그렇다면 그럼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요. 억지로 돈을 낸 거니까. 그래서 기업을 강요죄로 한 겁니다. 또는 강요죄, 강요 미수로 한 겁니다. 제3자 뇌물 수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특혜를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네. 기업죄를 다 기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결국 특검에 가면요. 제3자 뇌물수수죄 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봐도 제3자 뇌물수수라는 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기업들을 옥죄서 네. 이렇게 좀 기여를 하세요. 라고 해서 이득 본 사람이 누구예요? 최순실 씨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제3자 뇌물이지 뭡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은 느닷없는 폭탄을 맞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동률 회장 롯데 건 하나만 봐도 네. 기업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원래는 형제 난으로 비롯된 일들이었죠. 그렇죠. 네.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제 아주 시끄러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신동률 회장을 안가로 불렀다. 네. 그러면 이 신 회장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상상이 지금 안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75억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임원들은 반으로 좀 깎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35억만 냅시다. 그런데 그냥 다 내자. 이렇게 해서 돈을 냈는데 그 다음에 또 복잡한 일이 돌아가죠 내부에서. 왜냐하면 구속수사, 압수수색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돈을 돌려주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온갖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기업들도 정말 이 대통령의 위세에 같이 그냥 널뛰다가 네. 이렇게 유탄을 다 맞은 상황이 됐는데 기업마다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건 또 면밀하게 향후에 아까 이 뇌물죄 문제 또 강요죄 문제가 판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각각 기업별로 다 따로따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모든 지금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과 뭐 제3자 뇌물 공여죄니 아니면 강요죄니 이런 부분으로 갈 게 아니라 각 기업별 현안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살펴야 되거든요. 네. 일반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좀 달라요.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인정이 돼야 예.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을 주면서 우리 사면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 주면서 세무조사 합병하는 좀 회피라든가. 해주세요. 예.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하면 기업이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어제가 구속기한 만료일이었으니까 네.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증된 부분에 한해서 기소를 한 거니까 예. 일단은 직권남용하고 강요죄로 간 거고요. 네. 만약에 기업별로 해서 이 제3자 뇌물 수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공장 변경을 통해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거짓말. 네 번째.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뭐합니다. 앞으로 어떤 게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밝혀진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대선 후보 당시에는 가족과의 절연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측근 비리는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당시의 방송 연설 들어보시죠.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10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 가족도 아. 재산도 다 필요 없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결혼식 청첩장까지 누가 만들어서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가족은 안 챙기고 최순실 씨를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이겠죠. 네. 이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 이걸로 본 거고 이 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네. 죄냐.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지시고 대통령이 뜻인데 이거를 갖다가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아까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증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이 이 사건을 다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해 조사를 못 믿겠다, 네. 사상 누각이다 저런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오늘 일부 보도에서 보면 그 유영하 변호사의 그 해명문을 만든 그 작성자의 아이디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네. 행정관의 아이디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금 변호인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변호인이.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12명인가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렇죠. 달랑 한 명인데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추측했던 게 바로 사실로 확인돼 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상의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민정수석실일 것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진두지휘할 것이다. 다만 법정을 오가는데 누군가 표면적으로 네. 내세워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됐던 거고요. 유 변호사의 지금까지 역할을 보면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사적, 사설 대변인에 가깝습니다. 대변인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과 변호인으로 나오는 대변인이 둘이 말은 일맥상통한데 예. 법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한 데스크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고 어디가 네. 들어보면 알죠. 그러니까 모두 다 검찰이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이걸 보면서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의 변호인단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아니, 맞아들어요. 저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변호인인 것 같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 해명하는 거 보면은 거의 변호인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따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끝났다는 것인데 분명히 지난 2013년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저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법치는 어떤 법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독일의 법치인지 일본의 법치인지 미국의 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약간 조롱하게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진짜 과로하고 나만 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본인이 검찰 조사도 그 많은 피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고 나오는 거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대통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하더라도 나는 처벌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저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법인날 뭐 기념사를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 4년 가까이 되는 동안 그 대통령으로서 해온 여러 가지 법과 관련한 말들 이런 게 전부 다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하는 너무 좀 민망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사상 누각이니 뭐 이런 부분, 환상이니 이런 것보다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도 없이 어떻게 대통령을 피의자로 묶을 수 있느냐. 예. 근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원래. 네. 조사 안 받으면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으면 피의자로 부르잖아요. 예. 사건으로 안 부르고. 네. 그리고 15, 16일에 이제 최순실 씨 20일 날 기소해야 되니까 그 전주부터 15, 16일에 대면 조사 수사 협조를 요청을 했죠. 근데 거절한 거는 청와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검찰이 한 번도 요청도 하지 않아 놓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걸 요청을 거부했던 거는 청와대였고,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국민들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좀 무너뜨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 변호인도 그렇고 억울하실 수 있죠. 지금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검찰에서 나를 뭐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공모했다고 하니까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서 아니 들어오시라 검찰 들어와서 그럼 대면 조사하고 그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것도 우리 얘기를 해서 소명하겠다. 우리 네. 소명을 하겠다라고 가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인데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법 절차 나는 이거 안 해. 특검도 그래 다음에 특검으로 합시다. 근데 그 특검은 지금보다 중립적일까요? 야당에서만 추천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의미심장한 워딩은 중립적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 특검은 안 받겠다는 소리라고 들리거든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네. 정말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예. 법은 아전 인수격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전에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말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법적으로 따지는 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이 박근혜 대통령 하면 우리가 법과 원칙, 이게 이제 이 철학으로 그랬었죠. 받아들여졌는데 네. 이게 붕괴되는 게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심리적 충격이에요. 근데 네. 제가 더 이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아까 이제 영상 보여주셨지만 10월 25일이죠.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자, 대통령이 음성이 떨리셨어요. 네. 표정도 상당히 경직돼 있으셨어요. 네. 항상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뭔가 위축되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구나. 또는 이제 아프구나. 이런 국민들이 상당히 저 워딩에 공감했던 국민들이 네.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사로운 인연,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인연에 이 마음의 담장을 낮춰서 네. 결국은 이런 일을 내가 초래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을 내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제 공소장 내용은 주범 혹은 공범 혹은 이게 함께 이제 만들어진 벌여졌던 네. 범죄라는 게 확인되고 나니까 그럼 이 대통령의 감성, 그 표정과 음성도 연기였단 말인가? 네.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충격적이거든요. 여기에 상처받는 국민들 많을 거라는 네. 생각이 네, 지금 상처야겠는데 대통령의 이런 거짓말 등등으로 국민들이 사실 상처를 입고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뭔가 하여튼 아직 진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연루가 됐다.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멘붕이 되지요. 또 아직 사실 여부도 모르는데 이걸 또 빌미로 해갖고 저를 막 공격하면 이것도 좀 멘붕. 또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속상한 얘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멘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저 당시 2012년 8월로 기억됩니다. 대통령 새누리당 경선 후보, 거의 유력한 대선 후보, 유력한 대통령 주자로서 저렇게 웃음이 나면서 멘붕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태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가슴은 정말 멘붕입니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이 의혹은 파도 끝이 없고 청와대에서 내놓는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의심이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가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세월호 7시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잔뜩 해명의 글을 올려놓았었습니다.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을까?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겠다면서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다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만 했을 뿐 국민들이 궁금한 얘기는 쏙 빼놓고 해명을 했습니다. 길라임은 병원 간호사가 만든 가명.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자,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네. 말고 더 빽빽히 있는데